서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그의 여름은 유난히도 가혹했습니다. 밤이 되어도 식을 줄 모르는 열기는 산골 마을 사람들의 진을 다 빼놓았지요. 그 중에서도 마을 어귀 다 쓰러져가는 초가에 사는 칠순 노인 박춘삼의 사정은 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머슴살이로 뼈가 빠지게 일했건만 남은 것은 굽은 허리와 쿨럭거리는 기침, 그리고 부모 잃은 어린 손녀 점순이 뿐이었습니다. 쿨럭 쿨럭, 아이고 목이야. 춘삼은 폭염에 잠 못 이루고 마른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이 꼭 저승사자가 목을 조르는 것만 같았지요. 옆에서 새우잠을 자던 점순이가 깰까봐 입을 틀어막았지만 새어나오는 신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러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겠구나. 우리 점순이 두고 가면 저것이 어찌 살꼬. 춘삼은 타는 목을 죽이려 머리맡을 더듬거렸습니다. 저녁에 점순이가 떠다 놓은 물사발이 있을 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달빛도 들지 않는 캄캄한 방 안인데 물그릇 안에서 희미하고 오묘한 푸른 빛이 감돌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망이 들었나 춘삼은 눈을 비벼보았지만 빛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목이 너무 말라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꿀꺽! 물을 삼키는 순간 춘삼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것은 시원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펄펄 끓는 쇳물을 삼킨 듯 식도를 타고 뜨거운 불덩어리가 뱃속으로 굴러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크악! 춘삼은 목을 부여잡고 방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뱃속에서 시작된 열기가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혈관 하나하나에 불이 붙은 듯 뜨거웠고 뼈마디가 으스러졌다가 다시 맞춰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죽는 거구나. 염라대왕님이 불지옥을 미리 맛보여 주시는구나. 춘삼은 온몸에 땀구멍이 열리고 피부 껍질이 한 꺼풀 벗겨져 나가는 듯한 탈피의 고통 속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일어나 보세요. 해가 중천인데 왜 아직도 주무세요? 점순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춘삼은 번쩍 눈을 떴습니다. 간밤의 고통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늦잠을 잤나 보구나. 춘삼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이고 허리야 소리가 절로 나와야 하는데 몸이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자 점순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냐? 내 얼굴에 밥풀이라도 묻었느냐? 춘삼은 의아해하며 방구석에 있는 찌그러진 동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거울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쭈글쭈글하고 병색이 완연하던 칠순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 불그스름한 혈색이 돌고 피부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중년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던 머리카락에는 검은 기운이 희끗희끗하게 돌아와 있었고 무엇보다 푹 꺼져 있던 눈두덩이 살이 차오르고 눈동자가 샛별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이게 나라고? 춘삼은 자신의 몸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앙상했던 팔뚝에는 단단한 알통이 잡혔고 평생을 그를 괴롭히던 굽은 등이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시야도 달라졌습니다. 방구석에 기어가는 개미의 더듬이까지 보일 정도로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할아버지, 키가 커지셨어요.
점순의 말대로 춘삼은 굽은 허리가 펴지면서 키가 한 뼘은 더 커져 있었습니다. 춘삼은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지만 눈이 시리지 않았습니다. 폐부 깊숙이 맑은 공기가 들어차자 단전에서부터 알 수 없는 힘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야, 점순아. 오늘따라 몸이 왜 이리 가볍냐? 날아갈 것 같구나. 춘삼은 마당에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것이 꿈이라면 깨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회춘,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고 파괴적인 봄이 말이지요. 몸이 달라진 것을 확인한 춘삼은 기분이 좋아져 아침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점순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할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춘삼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지요. 자, 밥 먹자. 밥 먹고 기운 내서 밭이나 갈아야겠다. 춘삼은 노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숟가락을 쥐는 순간 소나귀에 평소와 다른 묵직한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라? 그저 숟가락을 쥐었을 뿐인데 숟가락 자루가 엿가락처럼 휘어져 버렸습니다. 춘삼은 깜짝 놀라 숟가락을 펴려고 반대로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숟가락 목이 똑하고 부러져 나갔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숟가락이 사갔나? 춘삼은 당황하여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하지만 젓가락 역시 그의 소나귀 힘을 견디지 못하고 나무젓가락 부러지듯 와삭 부서졌습니다. 점순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아버지, 아까운 숟가락을 다 부수면 어떡해요?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이것들이 낡아서. 춘삼은 억울했습니다. 그는 밥을 먹는 둥마는 둥하고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에이, 바람이나 쐬고 오마. 그는 방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밀었을 뿐인데 우지끈 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문짝이 경첩제 뜯겨나가 마당 저편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문짝은 장독대 옆에 처박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헉! 춘삼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예전에 힘없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춘삼은 두려워졌습니다. 자신의 몸 안에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들어앉은 것만 같았습니다. 점순이는 마당에 놔둔 문짝을 보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노망이 나도 곱게 나셔야지. 힘만 장사가 돼서 살림을 다 부수면 우린 어떡해요. 춘삼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거참, 이상하네. 내가 힘을 준 것도 아닌데. 그는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지만 발을 디딜 때마다 마당의 흙바닥이 푹푹 패여 발자국이 깊게 남았습니다. 집안 살림을 더 부수기 전에 춘삼은 지게를 지고 산으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땔감이라도 해오면 점순이 화가 좀 풀릴까 싶어서였지요. 몸이 가벼우니 산을 오르는 것도 평지 걷는 것보다 쉬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몇 번을 쉬었을 고갯길을 그는 단숨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허허! 좋다, 좋아. 내 나이 70에 다시 청춘이 왔구나. 춘삼은 신이 나서 나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끼질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팔뚝만한 나무를 잡고 툭 꺾으면 우두둑 하고 부러졌습니다. 순식간에 지게 가득 땔감이 쌓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새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등 뒤에서 낮고 굵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삼이 뒤를 돌아보자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바위 위에 웅크리고 앉아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 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사람을 10명도 넘게 잡아먹은 악명 높은 식인 호랑이 애꾸눈이었습니다. 호랑이,
예전에 춘삼이라면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리고 기절했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공포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랑이가 덩치 큰 고양이처럼 귀여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어이쿠, 산신령님이 보낸 사자인가? 내가 나무를 너무 많이 했나? 춘삼이 뒷걸음질 치자 호랑이는 춘삼을 얕잡아 보고 단숨에 도약했습니다. 거대한 앞발이 춘삼의 머리통을 후려치려던 찰나였습니다. 춘삼은 본능적으로 팔을 휘둘렀습니다. 피하려는 것도 공격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파리를 쫓듯 무심코 손을 휘저은 것이었습니다. 저리 가라 이 녀석아! 짝! 경쾌한 소리가 산울림처럼 퍼졌습니다. 춘삼의 손바닥이 호랑이의 이마를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중에 떠있던 수백 근의 호랑이가 마치 종이 인형처럼 뱅글뱅글 공중제비를 돌더니 굵은 참나무에 쾅 하고 처박힌 것입니다. 깨갱! 호랑이는 외마디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져 축 늘어졌습니다. 나무가 흔들려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춘삼은 자신의 손바닥과 기절한 호랑이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어라? 내가 호랑이를 잡은겨. 그는 조심스레 호랑이에게 다가가 코털을 건드려 보았습니다. 호랑이는 혀를 빼물고 흰자위를 보인 차에 완전히 뻗어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춘삼의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부어오르고 있었지요. 칠순 노인이 맹수의 왕을 뺨싸대기 한 대로 기절시킨 전설적인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해질녘 마을 어귀의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춘삼이 한 손에는 지게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거대한 호랑이의 뒷다리를 잡아 질질 끌고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의 덩치가 워낙 커서 꼬리가 땅바닥에 긴 자국을 남겼습니다. 마을 정자나무 아래 모여있던 장정들과 김진사가 그 모습을 보고 입을 딱 벌렸습니다. 저게 뭐야? 박노인 아니야? 뒤에 끌고 오는 게 설마 호랑인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틀림없는 호랑이였습니다. 사람들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호랑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감, 이게 어찌된 일이오? 자네가 이놈을 잡았단 말이오? 김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소 춘삼을 비실이 영감이라 놀리던 김진사였습니다. 춘삼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얼굴로 짐짓태연하게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 이거요?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이 녀석이 낮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이놈 머리를 살짝 밟았는데 그 길로 푹 꼬꾸라지지 뭡니까? 운이 좋았지요. 허허. 물론 춘삼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호랑이 이마에 찍힌 선명한 손바닥 자국과 움푹 패인 두개골은 발로 밟아서 생길 상처가 아니었으니까요. 장정들이 호랑이를 들어보려 했지만 넷이 달려들어도 꿈쩍도 안 하는 무게였습니다. 그런데 춘삼은 그걸 한 손으로 끌고 왔단 말인가? 세상에, 박노인이 회춘하더니 천하장사가 됐네 그려. 도깨비에 홀린 거 아냐? 점순이는 사람들 틈에서 할아버지를 보며 으쓱해졌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정말 괜찮은 걸까? 춘삼은 호랑이를 마을 광장에 툭 던져놓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천하장사, 박춘삼 만세 하는 아이들의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평생 굽신거리며 살았던 춘삼의 어깨가 태어나 처음으로 활짝 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춘삼이 호랑이를 잡아 마을 잔치가 벌어지고 있던 그 시각, 마을 뒷산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사내는 창백한 피부의 뱀처럼 가로로 찢어진 동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천년 묵은 이묵이 흑사였습니다. 흑사가 우물에 숨겨둔 여의주를 춘삼이 먹게 된 것이었지요. 그는 킁킁거리며 공기 중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여기다. 내 여의주의 기운이 이곳에서 진동하는구나. 흑사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천년을 기다려온 승천의 기회를 감히 인간 따위가 가로채다니. 그는 여의주를 되찾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둔갑하여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잔치가 파하고 모두가 잠든 밤, 흑사는 춘삼의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살인문을 소리 없이 넘은 그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춘삼은 대자로 뻗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흑사는 춘삼의 배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기운을 보았습니다. 감히 미천한 인간의 몸속에 내 보물을 품고 있다니. 흑사는 춘삼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도둑놈아. 춘삼은 비몽사몽간에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웬 낯선 사내가 시퍼러 눈을 뜨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뉘슈? 남의 집에서 행패요? 내 물건 내놔라. 내 뱃속에 있는 그 굿을 당장 토해내지 않으면 배를 갈라 꺼내가겠다. 흑사가 손톱을 길게 서며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덜 깬 춘삼에게는 그저 귀찮은 취객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 거참. 잠 좀 잡시다. 댁이 누군지 몰라도 내일 오시오. 춘삼은 귀찮다는 듯 흑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쾅! 가볍게 민 것 같았지만 여의주의 힘이 실린 춘삼의 손길은 흑사에게 거대한 바위가 충돌하는 것과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흑사는 크억 소리를 내며 방문을 뚫고 마당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흑사는 흙바닥에 처박혀 쿨럭거리며 피를 토했습니다. 뼈가 울리는 고통이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여의주의 힘을 벌써 이렇게까지 쓰다니. 흑사는 경악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여의주의 힘을 이토록 자연스럽게 발휘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음을 깨달은 흑사는 뱀처럼 슉슉 소리를 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두고 보자. 반드시 되찾고 말 것이다. 춘삼은 뚫린 방문을 보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거참, 요즘 문짝들이 왜 이리 부실해. 바람만 불면 날아가네. 그는 다시 이불을 덮고 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춘삼은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짝을 고치려다 못을 손가락으로 박아버리고 밭을 갈다가 소가 힘들어하자 소를 어깨에 메고 밭을 갈아버리는 등 그의 괴력은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춘삼은 마을 뒷산 바위투성이 계곡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집채만한 바위 앞에 섰습니다.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꿀 크기였습니다. 어디 한번 춘삼이 바위 밑을 잡고 힘을 주자. 우웅!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바위가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무게가 느껴지긴 했지만 마치 수박 한 덩이 드는 것처럼 가뿐했습니다. 하하하, 떴어. 춘삼은 바위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는 계곡 저편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쿠궁, 바위가 떨어지며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신이 나서 계곡을 뛰어다녔습니다. 달리는 노루를 맨발로 따라잡아 쓰다듬어주고 아름 들이나무를 뽑아 창처럼 던져보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평생 맺혀있던 응어리가 녹아내렸습니다. 머슴으로 살며 당했던 서름, 힘없다고 무시당했던 기억들, 아픈 몸 때문에 점순이를 고생시켰던 미안함까지. 그 모든 것이 넘치는 힘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해. 나는 박춘삼이다. 천하장사 박춘삼이란 말이다. 춘삼의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 탐욕스러운 배 수령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배 수령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악명 높은 자였습니다. 그는 춘삼의 이야기를 듣고 흑심을 품었습니다. 호랑이를 때려잡고 바위를 던지는 노인이라 그 힘을 이용하면 내 창고를 채우는 건 일도 아니겠구나. 아니, 조정에 진상하여 내 출세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겠어. 배수령은 즉시 포졸들을 보내 춘삼을 관하로 호출했습니다. 춘삼은 점순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또가 부르는데 안 갈 수 있나 하며 관하로 향했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촐로였지만 그의 발걸음에는 예전과 다른 당당함이 서려 있었지요. 관아 마당에는 배수령과 이방 그리고 수십 명의 포졸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배수령은 거만한 자세로 마루에 앉아 춘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놈이 그 소문의 박춘삼이냐? 예, 그렇습니다만. 춘삼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엎드려 조아렸겠지만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수령은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건방진 놈, 네가 괴력을 가졌다고 들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으니 저기 있는 맷돌을 들어보아라. 수령이 가리킨 것은 관아 마당 한 구석에 있는 거대한 맷돌이었습니다. 소가 끌어야 돌아가는 그 육중한 돌을 사람이 들라는 것은 억지였습니다. 못 들겠느냐? 그렇다면 내 놈은 사기죄로 곤장을. 수령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춘삼은 성큼성큼 맷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맷돌의 손잡이를 잡는 대신 맷돌 밑바닥에 손가락 하나를 걸었습니다. 이까짓 거 말씀이요? 춘삼은 피식 웃으며 검지손가락 하나로 거대한 맷돌을 훌쩍 들어 올렸습니다. 헉! 관아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춘삼은 맷돌을 검지손가락 위에 올려놓고 마치 접시 돌리기를 하듯 빙글빙글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나리, 이게 보기보다 가볍네요. 공기놀이나 하면 딱 좋겠수. 춘삼은 맷돌을 공중으로 휙 던졌다가 다시 손가락으로 받아냈습니다. 씩! 맷돌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위협적이었습니다. 춘삼은 일부러 수령이 앉아있는 쪽으로 맷돌을 던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으악! 저놈 잡아라! 수령은 기겁하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바닥에 나뒹구는 꼴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무엄한 놈, 감히 관아에서 행패를 부려. 여봐라, 저놈을 당장 포박하라. 수령의 고함에 포졸 수십 명이 육모방망이를 들고 춘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춘삼은 맷돌을 바닥에 쿵 내려놓고는 빗자루질하듯 팔을 휘휘 저었습니다. 어허, 이것들이 어른한테. 춘삼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포졸들은 추풍 낙엽처럼 날아갔습니다. 담장을 넘어가고 나무 위에 걸리고 연못에 빠지는 등 관아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춘삼은 옷깃 하나 스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부려 먹으려거든 밥이나 많이 주고 부르시오. 나는 이제 누구의 종도 아니오. 춘삼은 관아의 육중한 대문을 발로 뻥 차서 날려버리고는 유유히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수령이
저놈 잡아라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쫓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관아에서의 소동을 지켜보던 또 다른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흑사였습니다. 그는 군중 속에 숨어 춘삼의 힘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군. 저 늙은이 여의주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 흑사는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교활한 뱀에게는 힘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톡과 같은 간계였지요. 흑사는 춘삼의 유일한 약점을 간파했습니다. 바로 손녀 점순이었습니다. 며칠 뒤 춘삼이 밭일을 하러 나간 사이 점순이는 우물가에서 빨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웬 잘생긴 선비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흑사가 둔갑한 모습이었습니다. 얘야, 목이 마른데 물 한 바가지 얻어 마실 수 있겠느냐? 점순이는 아무 의심 없이 물을 떠주었습니다. 흑사는 물을 마시는 척하며 소매자락에서 보랏빛 가루를 점순의 코앞에 훅 불었습니다. 콜록! 이게 무슨... 점순이는 정신이 몽롱해지며 눈앞의 선비가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면술이었습니다. 착한 아이구나. 나와 함께 가자. 할아버지가 너를 기다리신단다. 할아버지가요? 점순이는 홀린 듯 흑사의 손을 잡고 따라갔습니다. 흑사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늙은이, 내 힘의 원천이 내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해질녘, 춘삼이 기분 좋게 흥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점순아, 할애비 왔다. 읍내 나가서 고기 좀 끊어왔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엌에도 방에도 점순이는 없었습니다. 우물가에는 점순이가 빨다만 빨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뱀 비늘처럼 생긴 검은색 천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었지요. 이건... 춘삼이 천 조각을 집어들자 그곳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며칠 전 밤 자신의 집을 찾아왔던 그 기분 나쁜 사내의 냄새였습니다. 순간 춘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여의주의 힘이 아닌 손녀를 잃은 할아버지의 끓어오르는 분노였습니다. 크아. 춘삼이 포효하자 집안의 창호지가 찢어지고 장독대가 깨져나갔습니다. 그의 몸에서 붉은 아지랑이 같은 열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눈동자는 핏발이 서다 못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떤 놈이냐? 내 손녀를 건드린 놈이 누구냐? 춘삼의 분노에 땅이 쿵쿵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진이 난 줄 알고 뛰쳐나왔다가 춘삼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기운을 보고 기겁하여 도망쳤습니다. 춘삼은 본능적으로 냄새를 쫓았습니다. 흑사가 남긴 비릿한 뱀 냄새가 산속 깊은 곳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네 발로 땅을 박차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이 춘삼의 몸에 부딪혀 부러지고 바위가 걷어차여 날아갔습니다. 춘삼이 냄새를 쫓아 도착한 곳은 마을 뒷산에서도 가장 깊고 음산한 골짜기 귀곡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사냥꾼들도 얼씬하지 않는 곳이었지요. 짙은 안개가 깔린 숲속은 대낮인데도 어둑어둑했습니다. 나와라. 내 손녀 어딨냐? 춘삼의 고함 소리가 골짜기를 울렸습니다. 그러자 안개 속에서 붉은 눈동자들이 하나둘씩 켜졌습니다. 흑사가 부리는 요괴화된 산짐승들이었습니다. 집채만 한 곰, 쇠처럼 단단한 털을 가진 늑대떼, 그리고 독을 품은 뱀들이 춘삼을 포위했습니다. 크르릉,
짐승들이 춘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춘삼은 무기도 기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압도적인 힘과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켜, 다 비켜. 춘삼은 달려드는 늑대의 머리통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늑대의 머리가 수박처럼 으깨졌습니다. 거대 곰이 앞발을 휘두르자 춘삼은 그 앞발을 맞받아 잡고는 곰을 들어 올려 나무에 매닫고 잤습니다. 우지끈. 아름드리 나무가 부러지며 곰이 깔렸습니다. 춘삼은 이성을 잃고 날뛰었습니다. 뱀들이 다리를 물어뜯었지만 강철처럼 단단해진 그의 피부를 뚫지 못했습니다. 그는 뱀들을 잡아 채찍처럼 휘둘러 다른 짐승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는 숲을 파괴하며 전진했습니다. 짐승들의 시체가 산을 이루었지만 춘삼의 눈에는 오직 동굴 입구만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점순이의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요괴들의 숲을 뚫고 들어간 동굴 깊은 곳. 축축하고 서늘한 그곳에는 거대한 지하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 한가운데 솟은 바위 위에 점순이가 정신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점순아. 춘삼이 바위로 뛰어들려 하자 물속에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촥! 물보라와 함께 나타난 것은 흑사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상반신은 인간이지만 하반신은 거대한 뱀의 꼬리를 가진 흉측한 반인반수의 괴물이었습니다. 그의 온몸은 검은 비늘로 뒤덮여 있었고 눈은 뱀처럼 세로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늙은이. 제법이구나. 내 아이들을 다 죽이고 여기까지 오다니. 흑사가 뱀혀를 날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내 손녀 내놔라. 안 그러면 내 놈 뼈를 다 발라버리겠다. 춘삼이 주먹을 쥐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흐흐흐. 그 힘은 본래 내 것이다. 천한 인간의 몸, 그것도 다 썩어가는 늙은이의 몸으로는 그 위대한 힘을 감당할 수 없어. 돌려다오. 그러면 내 손녀는 살려주마. 흑사가 손을 뻗자 춘삼의 뱃속에 있는 여의주가 반응했습니다. 춘삼의 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통제할 수 없는 힘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으크! 춘삼은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흑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여의주의 양기는 너무나 강력해서 춘삼의 늙은 육체가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크악! 춘삼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혈관이 부풀어 올라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몸 안에서 용암이 흐르는 듯한 고통이 그를 덮쳤습니다. 힘을 너무 많이 쓴 탓에 여의주의 기운이 폭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아라. 내 몸은 이미 붕괴하고 있다. 신의 힘을 훔친 대가다. 흑사는 춘삼의 고통을 즐기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거대한 꼬리로 춘삼을 휘감아 조였습니다. 으드득! 춘삼의 갈비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힘을 쓰고 싶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바위 위에 있던 점순이가 눈을 떴습니다. 흑사는 미소를 지으며 점순이 쪽으로 손톱을 겨누었습니다. 이 아이부터 죽여주마. 내 놈이 보는 앞에서. 안 돼. 춘삼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흑사의 조임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이대로 끝인 건가? 70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겨우 힘 좀 써보나 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는가? 하지만 자신의 죽음보다 손녀가 죽는다는 공포가 더 컸습니다. 흑사의 날카로운 손톱이 점순이의 목을 스쳤습니다. 점순이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할아버지는 천하장사잖아요. 저놈 좀 혼내주세요. 그 외침은 춘삼의 귓가를 때리고 뇌리를 파고들어 심장 깊은 곳까지 닿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천하장사잖아요. 그 한마디가 꺼져가던 춘삼의 의식에 불을 지폈습니다. 평생 약골, 머슴으로 불렸던 그에게 손녀가 불러준 천하장사라는 이름. 그것은 여의주의 힘보다 더 강력한 마법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천하장사다. 내 새끼 하나 못 지키면 그게 무슨 장사냐? 춘삼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흐릿하던 동공이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아니,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여의주와 같은 찬란한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 안에서 날뛰던 여의주의 기운이 점순이를 지키겠다는 춘삼의 강력한 의지와 만나 하나로 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고 대신 무한한 힘이 샘솟았습니다. 내 손녀한테 손대지 마라. 쾅! 춘삼을 조이고 있던 흑사의 꼬리가 튕겨나갔습니다. 흑사는 충격에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냐? 인간이 여의주의 힘을 완전히 흡수했다고. 춘삼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백발이 황금빛으로 넘실거리고 근육은 갑옷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여의주의 힘에 휘둘리는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 힘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내 놈이 내 굿을 주인이라고? 아니, 이제 이 힘은 내 것이다. 내 가족을 지키는 데 쓰는 내 힘이다. 춘삼은 바닥을 박차고 도약했습니다. 순식간에 흑사의 코앞에 도달한 그는 흑사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나 먹어라. 춘삼의 주먹이 흑사의 얼굴에 장렬했습니다. 퍽! 흑사의 얼굴이 찌그러지며 이빨이 튀어나갔습니다. 춘삼은 흑사의 꼬리를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빨래를 털듯 거대한 이무기를 바닥에 패대기치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쾅. 동굴이 무너질 듯 흔들렸습니다. 천년 묵은 요괴가 칠순 노인의 손에서 장난감처럼 유린당했습니다. 흑사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걸레짝처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살려줘. 흑사가 애원했지만 춘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점순이 몫이다. 춘삼은 흑사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동굴 벽을 향해 전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흑사는 벽에 박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제압이었습니다. 춘삼이 점순이를 구하러 가려는 순간 동굴 입구 쪽에서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횃불들이 나타났습니다. 배수령이 이끄는 관군이었습니다. 배수령은 춘삼이 흑사를 쫓아 산으로 간 것을 알고 둘 다 잡아 공을 세우려 뒤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저기 있다. 저 괴물놈들을 쏴라. 배수령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춘삼과 흑사를 모두 적으로 간주하고 화살 공격을 명했습니다. 수백 발의 화살이 동굴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춘삼은 점순이를 덮쳐 자신의 몸으로 화살을 막아냈습니다. 강철 같은 피부에 화살이 튕겨나갔지만 문제는 동굴이었습니다. 무차별적인 공격과 흑사와의 싸움 충격으로 동굴 천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르릉 쾅! 거대한 바위들이 떨어졌습니다. 배수령과 관군들은 당황하여 입구 쪽으로 물러났지만 춘삼과 점순이는 꼼짝없이 갇힐 위기였습니다. 게다가 바위에 깔려 죽어가던 흑사가 마지막 발악으로 도끼를 뿜어내며 동굴 입구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다 같이 죽자. 퇴로가 막히고 천장이 무너지는 절체절명의 순간 춘삼은
점순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겁먹지 마라. 할아버지가 길을 낼 테니. 춘삼은 점순이를 안전한 바위 틈에 숨기고 무너져 내린 거대한 바위벽,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그 거대한 장애물 앞에 섰습니다. 흑사의 도끼와 관군의 화살, 그리고 바위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춘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몸 안의 모든 여의주의 기운을 오른 주먹 하나에 집중시켰습니다. 주먹이 태양처럼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 비켜라! 춘삼은 기압과 함께 바위벽을 향해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쾅! 그것은 단순한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산을 가르고 강을 뒤집는 일격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파가 발생하며 거대한 바위벽이 가루가 되어 터져 나갔습니다. 동굴 입구에 있던 흑사는 그 충격파에 휘말려 형체도 없이 사라졌고, 밖에 있던 배수령과 관군들은 폭풍에 휘말린 듯 저 멀리 날아가 처박혔습니다. 동굴을 덮고 있던 산의 한쪽 사면이 완전히 뚫려버렸습니다. 먼지가 걷히고 뚫린 구멍 사이로 저녁 노을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춘삼은 그 구멍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힘을 쏟아부은 춘삼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점순이가 달려와 춘삼을 부축했습니다. 춘삼의 입에서 그리고 전신에서 찬란하던 황금빛 기운이 빠져나가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여의주의 힘이 다한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좀 살겠네. 춘삼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흑사가 죽으면서 여의주의 기운도 자연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춘삼은 다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며칠 후 춘삼은 자신의 집 아랫목에서 눈을 떴습니다. 점순이가 울다가 웃으며 그를 반겼습니다. 할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춘삼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예전 같은 폭발적인 괴력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굽었던 허리는 여전히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시야는 맑았으며 관절 마디마디가 쑤시던 통증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집어보니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여의주는 사라졌지만 그 기운이 춘삼의 낡은 몸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고쳐놓고 떠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천하장사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건강하고 정정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허허, 숟가락 안 부러뜨리고 밥 먹을 수 있으니 다행이구나. 춘삼은 빙그레 웃으며 점순이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흑사는 사라졌고 배수령은 관할을 파괴하고 백성을 위험에 빠뜨린 죄로 파직당해 압송되었습니다. 춘삼은 더 이상 남의 집 머슴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든든한 어른으로 대접받았습니다. 비록 바위를 던지던 힘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장정선엇 몫의 힘은 남아있어 마을의 힘든 일을 도맡아 해결해 주었습니다. 어느 장날 춘삼은 점순이의 손을 잡고 장터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저만치서 젊은 짐꾼들이 무거운 쌀가마니를 짊어지느라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에잉 쯧쯧, 요즘 젊은 것들은 힘이 없어서 원, 밥 좀 많이 먹어야겠어. 춘삼은 혀를 차며 다가가 쌀가마니 2개를 한 번에 번쩍 들어 짐꾼의 지게에 올려주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르신. 짐꾼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인사하자 춘삼은 호탕하게 웃으며 뒷짐을 지고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 또 힘자랑하신다. 점순이가 핀잔을 주자 춘삼은 점순이를 번쩍 들어 목마를 태웠습니다. 이 녀석아, 남는 게 힘인데 좀 써야지. 가자, 엿사 먹으러.
노인과 소녀의 웃음소리가 활기찬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용의 구슬을 삼켰던 칠순 노인은 그렇게 진짜 청춘을 되찾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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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